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구에 의해서 개항이 진행이 되면서 동아시아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근대 도시의 형성과 도시 생활, 그리고 근대식 교육과 신문의 도입, 자, 이 생활적인 부분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서양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근대 도시의 성장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각국은 개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항이 시작이 되면서 항구를 열다라는 뜻인데요. 개항이 시작되면서 당연히 외국인의 왕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동아시아 각국은 전체 지역을 개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도시를 개항을 했고, 일부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의 왕래와 거주, 무역을 허용하면서 이 일부 도시, 개항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한중일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청나라에서는 상하이,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조선에서는 부산과 인천 등이 이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각국에 진출하였는데요. 자,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항장 안에 외국인을 위한 생활 공간인 조개, 거류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이 조개하고 거류지는 같은 표현인데요. 한국과 중국에서는 개항장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하고 거주하며 치외법권과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을 조계라고 하였고, 일본에서는 거류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조계하고 거류지가 같은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계 안에서는 외국인에게 자치가 허용이 되었고 치외법권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개항장 내에 외국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동아시아 도시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모습들, 어떤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상회사와 금융기관이 들어섰고, 외교 활동을 위한 영사관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식 호텔과 공원이 생겨나게 되었고, 크리스트교가 자유롭게 좀 전래가 되면서 교회와 성당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항장 안에는 여러 이제 서양 문물이 유입이 되면서 전신, 전화, 신문, 우편, 전차 등 이 근대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모두 다 들어오게 되었고, 교통, 통신 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 자, 이런 개항장의 각 항구에 건설된 특히 철도는 이런 문물을 각국의 내륙 지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개항장의 모습을 조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에 개항한 인천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부분이 외국인 조개의 모습이고, 그리고 조선인 거주지의 모습인데, 확연하게 좀 다른 모습을, 주택의 다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조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도입이 된 것은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단점도 있었는데요. 왼쪽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이 거주하는 조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강제로 밀려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런 전신, 전화, 신문, 우편, 전차 이런 근대적인 편의시설은 사실은 가난한 빈민들은 누리기 어려운 혜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상류층, 그리고 서구인들을 위한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을 이었다라고 사실은 좀 볼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83년에 개항한 인천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1859년에 개항한 요코하마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일본인 거주지였고요. 자, 여기가 이제 선착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멀리 외국의 상선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 당시 요코하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대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요코하마, 인천 같은 계양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 내륙 도시들도 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자, 왼쪽에 우리나라 한성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이 정비가 되기 전의 모습과 1899년 전차 부설 이후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도쿄의 긴자거리에 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 서양식 벽돌을 쌓아서 도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차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양식 건물의 모습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양식 복장과 일본의 전통 복장이 혼재한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등의 모습이 좀 이색적입니다. 일본의 전통 복장과 서양식 복장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게 그 당시 동아시아 각국 도시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우리나라 수도인 한성도 황성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상하이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개항 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서양식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조개, 이 서구인들이 거주하는 조개가 이제 자리 잡았었는데요. 자, 이후에 중국인 거주 지역 공공조개, 프랑스 조개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영역은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 거주 외국인들이 독자적으로 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서구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 상하이는 중국 최고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국제도시로 성장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바로 이 상하이의 위치, 자, 처음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상하이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조개지인 인천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양식 건물들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데요. 자, 인천에는 일본이 먼저 조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인천이 개항이 되었고, 그래서 조개를 먼저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는 청나라 서양각국, 그리고 청나라 서양각국도 이렇게 인천에 조개를 설정하였고, 특히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상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이후에 14년에는 조선 내 조개가 폐지되었고 인천의 조개 역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이후에도 일본인의 주요 활동 거점이자 상공업 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일본의 조개지 요코하마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좀 그 당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코하마는 개항 후에 나가사키, 고베, 오사키 등과 함께 조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 상하이를 잇는 항로가 개설이 되고 도쿄와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이 요코하마는 일본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을 하였고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입구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항장의 모습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네, 두 번째로 이 개항이 되고 서구의 문물이 우리 동아시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제 서구식 시간관념이 도입되었다라는 부분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네, 이렇게 자연의 이치에 맞게 생활을 하던 이 동아시아인들의 생활관념에 커다란 좀 변화들이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음력이 폐지되고
태양력을 사용하였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조선, 중국에서 각각 언제 음력이 폐지가 되고 태양력을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서 1872년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을미개혁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1896년에 태양력이 도입되었고, 중국은 1912년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면서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양력 사용이 근대화 과정에서 함께 동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태양력과 더불어서 하루를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는 그런 시간관념도 바로 이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주일은 7일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서구식 시간관념이 도입되면서 대형 시계탑이 도시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손목시계를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손목시계가 사용이 되었겠죠. 그리고 1881년에 일본 삿포로 농학교 안에 세워진 이 시계탑의 모습, 이런 것들이 시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이 서구식 시간관념이 도입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도인데요. 이 철도는 정확하고 규칙적인 이제 운행 시간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정확한 시간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철도 이용이 철도 이용이 빈번해지게 되면서 이 서구식 시간관념이 이제 더욱더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간표에 따라서 일정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이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형성되는데 커다랗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음력과 이 양력 사이에는 좀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명절 등 풍습과 관련해서는 음력과 양력을 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설날을 음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제 철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미레인 교과서입니다. 동아시아 미레인 교과서이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우리의 교과서인 이제 비상 교과서인데요. 이 부분은 시각적인 자료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교과서를 이제 동시에 놓고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의 건설과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항이 진행이 되면서 서구식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던 것이 바로 철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철도 부분에서는 꼭 장점과 단점을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철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철도의 장점입니다. 선생님이 좀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철도는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자재와 상품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촉진했다라는 것, 이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상품의 유통 촉진, 여행 문화 확산, 기술 발전, 자, 이런 부분들이 철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 철도는 이 부설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국주의 열강이 이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철도를 부설하였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파란색이 단점입니다. 그들의 군사적인 침략과 경제적인 침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수정을 하고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도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원자재와 상품을 빠르게
수송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상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여행 문화를 확산하고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은 제국주의 열강이 이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침략과 경제적인 침탈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다. 자, 이런 철도 건설과 영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각국에서 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열강의 침략과 서양인들과의 잦은 충돌, 풍수 파괴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 철도 건설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청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철도라는 것이 국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철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게 되었는데요. 1876년에 처음 철도가 부설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1876년에 철도가 부설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에 이 철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1903년에는 민간과 지방에도 철도 부설권을 개방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 철도 부설권을 청나라 정부가 이제 이후에 민영화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1872년에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최초의 철도를 건설을 했고 이후에 정치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철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1904년에서 1905년 이루어진 러일 전쟁 이후에는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세워서 이 만주를 지배하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철도가 놓여진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 철도는 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 또 경제 산업의 측면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 기초 작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이용이 되었을 때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철도 부설은 어떠하였을까요? 대한제국의 철도 부설은 이 부분을 왼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적, 군사적인 침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철도 용지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을 철도 용지로 헐값에 수용당하고 수시로 노동력과 식량 등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강제 동원과 가혹행위에 대한 저항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철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침탈하는 과정에서 놓여진 근대 산업시설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1899년에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는 물자 수송으로 해서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초록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을 대한제국의 철도 부설 과정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인선이 먼저 놓여졌고 경부선, 경의선이 놓여졌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군수 물자를 수송하고 병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놓여진 침탈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민중들, 의병들은 철도와 군영전선의 파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철도의 건설은 장점과 단점이 있었지만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철도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철도 건설에 대해서 이 청나라의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철도 건설에 대한 최남선의 긍정적인 시각,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크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조금 더 좀 답답하죠,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음악을 듣는 축음기죠. 서양 음악을 이렇게 이제 듣기 시작했고요. 자, 요건 뭘까요? 간단하게 이제 망원경의 모습이죠. 의복의 모습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여기는 양복을 입은 서광범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나라 도포와 갓을 쓴 김옥균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이 서양식 의복과 우리 전통 의복이 혼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다르지 않는데요. 일본의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과 서구식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그 당시 동아시아 이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쿄 긴자거리에 점등된 이 전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전차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전통 복장과 이 서양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재해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근대적인 생활 편의 시설 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제 전화인데요. 목소리가 전화선을 통해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고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즘의 전화하고 다른 점은 이 전화 교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회선을 꽂아가지고 연결을 해줬다는 게 좀 다른 이색적인데요. 아무튼 동아시아 각국에는 전화 교환국이 세워지면서 이 전화도 근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어떤 생활 편의 시설로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때 이 사진을 찍으면 혼이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꺼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후에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해주는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 양반들 사이에서도 사진 찍는 풍습이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국 사진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식 교육과 신문의 도입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간단하게 한중일의 교육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식 교육의 도입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항이 된 이후에 한중일 세 나라 모두 이 근대식 교육을 도입하는데 꽤나 적극적이었는데요. 이유는 이 교육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의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근대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정부라든지 선교사, 민족 지도자에 의해서 일반적인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까지 그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2년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이제 근대 학제를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발표를 하였고, 소학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77년에는 유명한 노쿄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교육 칙어를 반포를 해서 춤과 효를 중시하는 도덕교육을 강조하는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육의 목적은 나라를 교육시켜서 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 이것에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한편 청나라에서는 이 교육의 과정이, 근대 교육의 과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었을까요? 청나라 역시 서양과 일본 학제를 본떠서 이제 개혁이 추진이 되었는데요. 1898년에는 이제 전통적인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을 개편을 했습니다. 경사대학당으로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중소학당이 설립이 되었고, 1902년에는 근대학제를 마련해서 본격적인 근대 교육 확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정부 주도 유경공원, 1886년에 설립된 조선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영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서구식 근대
근대 학문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색적인 사진을 보시자면 유경공원에서 당시 사용한 영어 교재의 모습을 자,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이 진행되던 1894년에 근대 학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해서 덕체질을 겸비한 교육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고종 역시 대한제국 역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개인을 교육시키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라를 살리려면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려면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애국 개몽 운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대학 교육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실현하려는 이런 노력은 일본의 탄압 속에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당시 학교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도쿄대학의 모습입니다. 1900년 그리고 중국 경사대학당은 1902년 모습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립될 때 이 여학생들이 교육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단 2명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요. 기생과 굉장히 가난한 집 여학생 이 2명으로 출발한 이화학당의 수업 모습 1915년의 모습입니다. 이 여학생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머리를 따고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도 굉장히 이색적이고요. 이렇게 조그만 여학생들이 칠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칠판인데 뭔가를 쓰는 모습도 상당히 이색적인 모습인데 자, 2명으로 출발한 이화학당에서 이 근대식 여성들을 향한 근대식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여성 인식의 새로운 변화, 각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 교육과 함께 신문이 일반 민중에게는 신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자, 다양한 정부의 정책과 소식을 전해주는 관보와 다양한 민간 신문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청나라 근대 신문은 주로 조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1872년 영국 상인이 창간한 신보에서는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등록제와 검열제를 사용해서 언론을 통제했지만 조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간섭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에서는 신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정부는 1868년부터 신문 발행 허가제를 실시를 해서 이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870년 자, 요코하마 개항장에서 최초의 일간지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부분 청나라 신보 그리고 일본 메이지 정부의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된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이런 신문이 간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1883년에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순한문으로 발행이 되었고요. 순보는 일보가 아닙니다. 매일 발간되는 신문이 아니고 15일마다 발간되는 신문으로 이제 15일마다 이제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간에서 독립신문이 발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한쪽은 영문, 한쪽은 한글로 이렇게 발행이 되었고 민중개몽과 이권수호운동, 의회설립운동 등 여론을 형성을 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은 신문지법을 제정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신문 발행을 통제하고 검열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고 사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 신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청나라의 신보의 모습이고요. 청나라의 신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자,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성순보의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이색적인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메이지 시기 일본의 신문 판매원은 자, 요렇게 하고 다니면서 신문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짜 그리고 뭐 신문 그 다음에 종을 울리면서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자, 그 당시 개항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에 불어닥친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치면서 근대 교육을 받은 동아시아 여성들을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여성들 또한 가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자아를 깨닫고 여러 가지 변화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권 신장에 앞섰던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여성들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치우진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성 해방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치우진 같은 경우는 1905년 순원이 도쿄에서 결성한 중국혁명동맹회의 지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여성신문이 상하이에서 여성신문이 중국 여보를 발행하고 여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히라스카 라이초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1911년 여성 잡지인 세이토를 창간하기도 했는데요. 자, 여성이 스스로 자아를 되찾아야 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인식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는 한편 나혜석이 있습니다. 도쿄의 여자 미술학교에 유학해서 유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여자계 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는 이혼 고백서를 발표해서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여권 신장에 앞선 동아시아의 여성들 덕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